여기 어딘가 142 뮤직 여기구나. 어휴, 날마다 밥 먹으러 이 앞으로 다니면서도 몰랐네. 여긴가 101 컷. 오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어휴, 별 말씀. 영광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시민 작가님. 뭐 많이 차려놓으시네. 앉으십시오. 예. 알고 보니까 이제 동네에 예. 작업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점심 먹으러 이 앞에 맨날 지나다녀요. 여기서 많이 가까우세요? 어느 예, 정도? 여기서 한 100m. 네. 동네 동친인데요? 그렇죠. 어. 네. 저는 지나다니면서 뮤직 뭐라고 써져 있기에 어디 내가 모르는 뭐 음악인이 여기서 뭘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인 게 이렇게 초대드렸는데 흔쾌히 또 보통 안 나오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정말. 별 말씀이요. 그냥 좀 신기해가지고요. 정말요? 출연을 결정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음악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특히 엔터 산업은. 네. 호기심도 좀 있고 이런 데는 어떤 데인가? 낯선 데 네. 가면 재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오셨으니까 예. 하시면서 예. 한 잔. 예. 지금 이 와인은 소비뇽이거든요. 예. 루트코즈라는 브랜드고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요? 이제 전부 호주 와인이고. 나파밸리예요?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맛이 아주 일반적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시오치고는 네. 되게 맑으네요. 맛이. 그러네요. 이게 원래 마지막에 홍차의 부드러움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래서 끝맛이 그래서. 네, 그 느낌이 좀 들죠. 이 제품이 루트코즈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마시기 전에 미리 좀 열어두면 풍미가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좀 미리 오픈을 해놨고요. 네네네. 건포도, 그다음에 라즈베리의 진한 아로마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맑고 좀 상큼하게 느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와인은 우바농 그라타 그로망상입니다. 프랑스 와인이고요. 원하지 않는 포도라는 이름의 와인입니다. 럭셔리하고 꽃향기가 가득한 첫맛이 특징입니다. 송소민 씨 오늘 왜 이렇게 아나운서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와인을 설명할 때는 네. 인서트를 좀 넣어주신대요. 제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고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평소 안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태어나신 곳을 보니까 경주. 예, 경주. 네. 경주인데 네. 제 본적지가 이제 경주, 지금은 다 경주시인데 네. 월성군이라고 해서 월성군, 예.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던 게 월성군이었거든요. 네. 경주도 광역화되면서 다 경주시가 됐죠. 그 이제 본적지는 월성군인데 나고 자란 거는 다 경주시내. 네. 예. 그럼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막 뛰어 오셨겠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지금 대릉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분 네, 네, 네. 저 왕릉들이 있는데 음. 그 위에 다 올라가서 놀았죠 어릴 때는. 그게 아직 아무도 제재 안 했어요? 예, 그때는 예전에는 네. 이런 우리가 지금 아는 유적지도 다 올라가서 놀았대요. 그래요? 예. 미추왕릉만 이제 좀 규제가 있었고 네. 천마총도 그때는 아직 발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59년생. 예. 작가님 59년생이 엄청 동안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요? 진짜로요? 아, 예. 동안이십니다. 진짜 예. 59년생 안 같으세요. 59년생 동갑내기가 김영국 씨가 59년 예. 59년 왕십리 이승복. 저희하고 동갑이에요. 네. 59년생 어릴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예, 예.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슬픈 얘기죠. 지금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같은 시대를 쭉 살았을 텐데 생각하면 예. 마음이 아파요. 예. 뭘 그렇게 무장 세력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짓을 하고 우리 동갑이라서 우리는 느낌이 네. 좀 특별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농구 선수 박찬숙 씨가 아마 우리 동갑일 거예요. 그래요? 예, 저희 부모님 61년생이시거든요. 뭐하러 그랬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 근데 이렇게 뵈니까 전혀 그 나이처럼 안 보이세요. 저희 부모님보다 어려 보이세요. 이런 얘기 좀 있었는데. 불효녀, 불효녀. 아빠 보고 있나? 아빠 보고 있냐? 와, 저희 네,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박수.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예.
라이트하게 연애는 어떻게 하셨는지 문득 아, 예, 문득 연애요? 그게 궁금해요. 맞아, 맞아. 예. 그 되게 흔한 스토리예요. 아 저는. 이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제 오빠 친구, 뭐 여동생 네. 친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친구 오빠 뭐. 네. 그 저는 이제 여동생 친구, 친구 오빠 이런 관계죠. 그러면 막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 동생이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진짜로? 자기 친구를요? 내 친구 누구 있는데 대박 오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쉽지 않아. 그래요? 보통 자기 와. 오빠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자랑스러운 오빠였나 보다. 흔한 남매가 아닌데. 어머 어떻게 여동생이 오빠 내 친구 중에 뭐 좋은 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할 무렵이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휴가 나와서 그래 네. 그럼 한번 만나보지. 그때 뭐. 나이가 23살 예 그때였죠.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되냐? 처음 만난 걸로 치면 한 40년 네. 우와. 좀 넘었네요. 제 매니저거든요 요새. 네. 이것도 오늘도 네. 물어봤어요 제가. 아, 이게 네네. 윤일상 씨가 뭐 유튜브 방송하는데 초대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봐 재밌겠잖아. 그래요.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을 걸. 자기가 민폐야. 이랬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아. 음악은 어렸을 때 안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 그럴 때는 이미자 아. 노래를 이제 엄청 들었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뭐 빨래하고 뭐 할 때도 항상 뭘 틀어놓으면 어떤 이미자 노래? 노래예요. 어떤 노래? 동백 아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동백 아가씨. 이렇게 기어다닐 때부터 아. 이미자 들으면서 씨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박수로? 저 노래 못해요. 한 번만. 아니 대충 음만 처음에. 해일 수 없는 기나긴 밤. 저는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 네. 아이돌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오 진짜로요? 응. 요즘 아이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이돌 출신 중에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태연이나 아 너무 좋죠. 대체로 보면 제가 여자 가수 솔로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노랫말 전달을 잘하는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은미 누나는 혹시 안 좋아하십니까? 이현미 씨도 좋아하는데 이현미 씨는 이 딕션이 이게 가사 전달이 그렇게 확실치가 않아요. 노래 엄청 잘하는 분인데 와 이은미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 하실 아니, 수 있는 건 작가님밖에 유일합니다. 없습니다. 유일해요. 유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리나 네. 손승연 씨나 네네네. 이런 분들이 정말 가사 전달을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40대 때는 트로트 되게 좋아했어요. 노래 되게 그랬는데 요새는 60대 들면서 싫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요새 노래가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들면서. 음. 70년대 가수들은 대충 따라할 수 있었는데 지금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노래는 따라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숨을 못 쉬어요. 해보면. 그리고 저는 들어도 가사를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그게 전달이 이제 안 왜 되더라고요. 바뀌어지게 됐냐면 싱얼롱의 시대가 90년대까지. 아. 싱얼롱. 왜냐면 대학 가보면 뭘 네. 같이 기타 치면서 노래 우리가 곡 쓸 때 그걸 생각하면서 못 씁니다. 근데 지금은 들려주는 시대고 특히 지금은 뭘 하면서 음악 듣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지나치는 음악을 안 만들어요. 내가 게임하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감정이 지나치면 여기 귀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스킵하는 거야. 아, 그래서 요새 노래가 그렇게 안 와닿는구나.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히트곡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아,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네. 예, 근데 백지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 부르는데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안 되죠. 그렇죠. 계속 총 맞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서든할 때 가능하지. 총 쏘면서. 성소를 게임하면서. 그럼 작가님도 글 쓰거나 하시면서도 음악 들으세요? 예, 근데 글에 집중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 틀어놓고 제가 하는 글 쓰는데 몰두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뚫고 나오는 음악이 있죠, 가끔. 아, 그렇죠. 몰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와. 계속 뚫고 들어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 노래나 이런 게 그래요. 에일리 노래 이런 거요. 도저히 이거는 이제 크고 끝날 때까지 들어야지 계속 일하고 있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보고 싶다는 애인의 는 어떻습니까? 본인 노래 깨알 어필. 저는 얘기 안 하죠. 아모르 파티 이런 거. 아모르 파티는 절대 흘릴 수 없죠. 윤일상 씨가 막 히트곡을 낼 때 네. 제가 이제 독일 유학 중이었어요. 90년대. 저 지금도 내고 있는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300곡 중에 한 곡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보면 아는 노래 많이 있겠죠. 그죠. 네. 쿨로는 다. 쿨이 90년대 중반에 주로 활동했던.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98년 그때까지 독일에 있어가지고 네. 그 시간에 통째로 잘 몰라요. 서태지가 등장했을 때도
독일에 네. 있었는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요. 한번 한국에서 무슨 보이그룹이 나왔는데 네. 막 야단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하나 샀는데 제가 네. 인정 그랬어요. 인정. 아. 왜 인정했냐면 제가 13년 된 고물차 폴크스바겐 차를 사서 몰고 다니고 있었는데 또는 창문을 닫아도 그 고물차니까 아우토반에서 막 130km, 140km 밟으면 어떤 음악을 틀어놔도 소리 다 죽어요. 아. 근데 그 소음을 뚫고 들리는 음악이 처음으로 있었던 게 서태지 음반이었어요. 아. 테이프 딱 넣었는데 난 알아요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소음을 뚫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서태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 자동차 소음을 뚫고 내 귀에 접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늘어질 때까지 틀고 다녔어요. 다른 건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음악이 대단하구나. 이게 똑같은 악기로 내는 걸 텐데 네. 똑같은 목소리로 내는 거고 네. 그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뚫고 나오지? 그게 음악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는 음악이 저한테는 호흡인데 호흡. 그냥 숨 쉬듯이 저한테는 음악이 그런 존재고. 그렇겠어요. 네, 거의 대부분. 아니 자꾸 들리면 네. 모든 게 음계로 들리면 그렇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비문을 쓰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아니 혹시 비슷한 저희 점이 많아. 비문 안 썼나요? 아니, 갑자기 계속 썼죠 우리는. 와. 아 진짜요? 묘한 게 이제 오늘 아침에 본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네. 뭐 정부를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그다음에 뭐 아까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비문이거든.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네. 국민 세금을 쓸데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데. 그리고 그게 두 가지 메시지를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장이 연계해서 비문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그게 이제 분석하기 전에 이게 띵 울려요. 벌써 들으면. 불편함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음악하는 분들이 불협화음 들으면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땡 울려요, 그냥. 일종의 그냥, 직업병이죠. 예, 그냥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토론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얘기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틀린 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론하실 때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구나. 그럼 왜 기분이 나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한 말을 되짚어 보면 그다음에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까 한 말하고 다르잖아라든가 그러면 전제하고 결론이 불일치하잖아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메모를 잠깐 했다가 아니 뭐 그래 문제제기는 좋은데 이거 아니지 않나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불이 켜져 있는 거 비슷해요. 네. 꿈도 그런 걸 꿀 때가 저도요. 진짜요? 꿈에 막 하는 거야. 꿈에서 토론하세요? 그 어떤 날은 제 아내가 네. 어젯밤에는 쌍소리 했대요. 잠꼬대로. 욕했대요. 잠꼬대로. 누구였을까 상대가?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한 거지. 그런 경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글과 음악이 동시에 꿈속에 떠올라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혹시 없어요? 이제 시상 아니면 뭐 글에 대한 어떤 그 소재 같은 게 떠올라. 소재 같은 게 떠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절대로 안 떠올라. 진짜요? 예. 그게 예술과 이 비평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술을 못하니까 비평을 하는 거예요. 창작을 하고 싶은데 네. 창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비평을 하게 돼요. 그 조정래 선생님이 그 지론인데 그 동의하는 편인데 글 쓰는 사람 중에 무릇 최고는 시인이고 시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를 쓰는데 필요한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인이 돼요. 타고난 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의 언어는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밑에 깔고 있거든요. 그냥 그 논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그 논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몇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 버려요. 근데 그 언어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도 시는 못 쓴다. 시인이 되고 싶었으나 될 수 없었던 사람. 이 소설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 중에 소설을 시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좀 모르겠지만 송기원 작가나 이런 분들이 문장이 시 같아요. 이렇게. 그래 보면 시도 쓰고
소설도 써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제 소설을 못 쓰는 사람이 이제 에세이를 쓰죠. 에세이. 아. 그 에세이도 안 되면 비평을 쓴다고. 아. 그게 조정래 선생님의 그 도식인데 제가 대체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대충 얼핏 알 것 같아요. 예. 1, 2, 3, 4 나누면 제가 쓰는 글은 되게 이 3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글들이거든요. 오.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일종의 예술성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글뿐만 아니고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음악은 멜로디나 아니면 비트나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함의로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직관적이세요. 되게. 근데 그거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3차원적인 글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예, 있어요. 예, 저는 예. 이제 제 글을 이렇게 제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보면 라임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악하고 좀 통하는 대목이 있는데 시조도 그렇죠. 예. 그 원래 노래에서 말이 나왔는지 말에서 노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더라고요. 저는 노래에서 말이 나왔다 100% 확신합니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작가님은요? 네. 노래에서 말, 말에서 노래. 저는 거의 동시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통의 수단으로 거의 동시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냥 흥얼거림 이런 것들을 노랫말이 없는 음악도 있죠.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생겼을 거고 또 언어는 언어대로 생겼을 텐데 그 두 개가 결합하면서 우리가 보통 아는 대중가요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신라 시대 향가도 있고 고려 시대 저 백제 그 노래도 있고 뭐 네네. 고려 가요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이두문으로 써진 거를 한글로 옮겨놨지만 신라 향가나 백제 가요도 보면 라임이 다 있어요. 물론 네. 번역할 때 살렸겠지만. 근데 비평도 문장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음악의 박자나 리듬, 멜로디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은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래에서 후렴 반복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요, 단어는 반복되면 안 돼요. 단어는 이거 요 앞에 썼던 단어인데 싶으면 이렇게 찾아보면 적어도 10페이지 안에서는 같은 단어를 되도록 안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 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같은 뜻인데 거의 비슷한 뜻인데 다른 색깔과 분위기를 네. 주는 단어니까 그 앞 전후의 다른 단어들과 더 잘 들어맞는 가사도 그렇습니다. 가사. 그런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죠. 맞아요. 여러 단어가 연결된 이제 표현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글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문장을 써놓고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 하면 되게 읽기 힘든 그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엇박자가 나는 문장들이 그래요. 이게 내 귀에 이 소리가 들리는데 별로 안 좋아. 멜로디죠, 멜로디. 그러면 단어들을 좀 바꿔줘야 돼요. 단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정하고 뭐 앞뒤를 바꾸고 어떤 걸 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면 쑥 귀에 쑥 들어와요. 가사랑 제가 노래 녹음할 때 똑같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요? 어제 이제 노래 녹음을 했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작곡가가 이제 작곡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벌스에 요 단락이 있고 그 단락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노래가 돼 이게. 근데 가수 중에 안 되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요 부분을 숨표를 쉬어주고 가사를 수정해줘요. 그러면 똑같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멜로디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도 왜 느꼈냐면 언어가 없이 표정이나 아니면 음이나 그런 걸로 소통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더라고요. 최초에 아담과 이브 때 언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뭐 니체가 얘기했듯이 그냥 음악이 없는 언어는 오류라고. 그런 말도 했더라고. 니체 예. 선생님은 참 다방면으로 굉장한 분이셔.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단하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문자로만 이렇게 글 쓰다 보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확실하죠. 글은 말보다 늦게 생겼으니까 먼저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 가지고 있는 일시성,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이 문자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 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과 글의 관계에서 보면 근본은 말이에요. 음. 말에 가까울수록 글이 좋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수계급만 문자를 쓰는 세월이 몇천 년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글이 말보다 이제 우월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말이 먼저고 글이 나중이에요. 세종대왕은 이 인류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제일 훌륭한 일을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 만든 사람이 확인되어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네. 거기 보면 한글 창제 목적이 훈민정음 거기 네. 밝혀놓은 창제 목적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 글자와 달라서 글로 뭘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글로 쉽게 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니들이 마음껏 써. 그게 한글의 창제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쓰는 말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 이 말을 표현해 주는 수단으로 위치를 딱 설정을 한 거죠. 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글 쓰는 거랑 책 쓰는 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를 말하는 거고 네. 책을 한 권 쓴다 이러면 책 한 권을 채울 만한 그런 주제가 있어야 되죠. 글 쓴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조그만 탁자를 만든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라면 책 한 권을 쓰는 건 조그만 집 한 채를 짓는 거 비슷해요. 여러 요소들이 거기 들어오죠. 그 건축 자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책 한 권에 들어갈 만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원고지 10장짜리 칼럼 이런 것들은 이제 소품이죠. 그죠?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게 축약해서 그냥 한 측면만 딱 보여주는 거고 책을 그 주제로 책을 쓴다 이러면 그 대상과 관련돼 있는 모든 면들을 다 이제 뭐 이제 얘가 도대체 이 물건이 언제 생겼나 그다음에 뭐 어디에 있나 처음에는 어떤 모습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나 뭐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뭐 얘가 우리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뭐 해로운 점이 있으면 어디를 고쳐야 되나 이렇게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건 다면적으로 보죠 그거를. 그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연습하지 말고 완곡을 연습해라. 그게 책인 거죠 말하자면. 한 곡 전체를. 전체를 연습하지 않으면 드라마를 알 수가 없다. 스케일을 갖다가 스케일 백날 해봤자 드라마를 모르거든요. 네. 음악을 해야지 기술을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글 잘 쓰는 건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보다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글 쓰는 것과 음악을 한다는 게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집 짓는 분들도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건축하는 분들 모임에 가서 한번 이렇게 조그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글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거든요. 자기들 집 설계할 때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들도 뭘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철학이나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어떤 입체를 바라보는 자기의 미학적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표현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건축은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 그죠. 아니 그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물주가 있는데. 맞아요. 글 쓰는 사람도 우선 출판사 편집자를 만족시켜야 돼. 일차적으로. 그렇죠. 저도 제작자를 만족시켜야 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글 쓰면서 큰 테마를 우선 잡아야 되잖아요. 뭐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번 노래는 사랑 노래다, 뭐 이별 노래다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찍었으면 자 이번 주제는 과학이야. 그럼 과학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을 이렇게 해서 출판사 편집자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편집자가 듣고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그럼 벌써 곤란해요. 아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그래요? 네. 근데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밀고 나가면 이제 망할 가능성이 왜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제작자가 요구한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세 단계로 원고를 쓰는데
근데 이제 1년 후에 책을 낸다. 그럼 1년 후까지 원고를 준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았을 때 초초고라고 붙여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의견을 줘요. 의견을 막 주라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고 말고는 내 맘이야. 그러니까 불안감 없이 보내세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 담당자는 뭐 서점 직원한테 MD한테 하면 읽히고, 와, 뭐 똑같네. 그다음에 뭐 어떤 편집자는 자기 친정 엄마한테 가서 읽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응들을 보내줘요. 네. 그러면 보면 어떤 거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거는 못 받아들이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해서 쫙 다듬고 보완하고 해요. 그러고 나서 초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게 초고인 네, 거예요? 그게 초고예요 그때. 그 초고를 보내면 되게 사람들이 편집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한 반쯤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 초고하고 초고가. 엄청난 변화네요. 예. 그러고 이제 들어앉아 가지고 한 열흘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쫙 다듬는 거예요. 그래도 피드백 반영을 다 해주시나 보다. 다 하지는 않죠. 말이 되는 거, 내 생각에 말이 되는 거. 받아들여지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편집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글을 쓰는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높이 떠받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글에 대해서 편집자가 뭐라 하면 아, 기분 나빠한대요. 감히 이러고. 네. 그래서 문장이 엉망이고 뭐 좀 문제가 있어도 이제 말을 하면 화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위축이 되어서 마음 놓고 말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쓴 글을 자기의 인격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글 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니거든. 자기 작품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는. 맞아, 맞아. 작품은 작품인데 그 작품이 내 인격 그 자체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는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인격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을 가지고 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주면 이제 되게 편해요. 이제 나는 글 쓰는 사람이고 편집자는 그냥 실무자인데 아, 지까지 게 뭔데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그렇죠, 위험이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계 같은 경우는 신인 때 주로 그런 오류를 많이 보합니다. 네가 뭔데 이런 거? 네, 왜냐면 자기 음악이 최고인 것 같거든요. 아, 자부심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초보 운전 때 자기 운전 잘하는 그렇죠, 거로 생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죠. 그거죠. 한 1년 차, 2년 차에 네. 제일 사고 많이 날 때죠. 방송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이 두 손으로 그 하죠. 가거든요. 딱 여기 가거든요.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저는 행복하는 방법이 비교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행복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행복 정의도 좋고 아니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다. 내 인생이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좋았던 일을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런 정도가 제가 쓰는 수법. 오늘은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윤일상 씨를 만났으니까 네. 또 뭐 우리 전 송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맛있는 와인도 얻어먹고 괜찮았어. 아유, 고맙습니다. 책 마무리 잘 되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예, 너무 바라고 제가 술과 밥은 아, 예. 꾸준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